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우리 몸의 에너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게 사실은 틀렸다면 어떨까요? 수십 년 동안 이게 진리라고 믿어왔던 아주 기본적인 사실이 애초부터 잘못된 거였다면요? 자,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연료는 대체 뭘까요? 아마 대부분은 답이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 네, 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만약에 그 당연한 답이 완전히 틀린 거였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쌓아올린 영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가정 위에서 시작된 거라면요? 자, 그럼 먼저 수십 년 동안 영양학의 그냥 기본 중의 기본, 논란의 여지조차 없었던 그 사실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그렇죠. 우리 몸은 포도당, 그러니까 당분을 태워서 움직이도록 설계됐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고 의사 선생님한테도 듣고 그냥 공기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상식을 그냥 한 방에 뒤집어 엎는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놀랍게도 한 산부인과 진료실이었어요. 바로 이분, 문에타 테츠오 박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당뇨병을 앓는 임산부들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예상치 못한 현상을 목격한 거죠. 엄마와 뱃속 아기의 몸이 우리가 알던 방식과는 완전히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문에타 박사가 발견한 게 바로 이 케톤체 대사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 포도당이 부족할 때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이라는 아주 효율적인 대체 연료를 만들어서 쓰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문에타 박사님의 발견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태아와 산모가 포도당이 아니라 바로 이 케톤을 주된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밝혀낸 거죠. 이건 그냥 신진대사가 좀 다르구나 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인류의 식단 전체,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발견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이 엄청난 고성능 연료는 대체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 몸의 가장 신비로운 공간, 바로 생명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생명의 연료 공급 시스템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육모라는 조직에서 나중에는 태반 자체가 거대한 케톤 생산 공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귀한 연료는 탯줄이라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아기에게 직접 공급되고 있었던 거고. 자, 이제부터 나오는 숫자를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임신 초기에 아기집을 둘러싼 육모 조직의 케톤 농도가 무려 2000 마이크로몰에 달했어요. 이건 일반적인 성인 혈중 농도의 수십 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임신이 진행되면서 태반은 케톤 생산량을 더더욱 늘립니다. 그래서 농도가 무려 3000 마이크로몰까지 치솟아요. 우리 몸의 그 어떤 조직도 이렇게 높은 농도의 케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강력한 연료가 태아에게 직접 전달되는 생명선이죠. 탯줄에서는 300 마이크로몰이라는 아주 높은 농도의 케톤이 검출됐습니다. 바로 이게 아기의 뇌와 몸을 만드는 주된 에너지원이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생산 공장인 태반과 공급받는 아기 사이에는 무려 10배의 농도 차이가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태반이 엄청난 압력으로 케톤을 만들어서 아기에게 막 밀어주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이건 자연이 그렇게 의도한 설계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엄마 뱃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갓 태어난 신생아들, 그리고 생후 몇 달이 지난 아기들도 여전히 몸에서 높은 수치의 케톤이 발견됐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케톤을 주 연료로 쓰면서 태어나는 존재였던 거죠. 자, 이 발견이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의학계를 지배해온 아주 위험한 미신 하나를 완전히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임신 중에 케톤 수치가 높으면 큰일 난다. 아기한테 문제가 생긴다면서 임산부들을 겁먹게 했죠. 하지만 새로운 과학적 현실은 어땠나요? 정반대였습니다. 아기는 원래부터 극도로 높은 케톤 환경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자란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그 두려움은요, 그냥 우리 몸이 원래 작동하는 방식을 완전히 오해해서 생긴 해프닝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방과 단백질을 주 연료로 해서 삶을 시작한다는 사실, 이게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발견은 우리의 현재 식습관, 특히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에 대해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좀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케톤을 쓰는 존재로 태어나는데 왜 태어나자마자 아기들한테는 정반대인 탄수화물 폭탄, 그러니까 뭐 쌀미움이나 과일 퓨레 같은 걸 먹이기 시작하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표준 영양 가이드라인이잖아요. 탄수화물을 전체 칼로리의 60%나 먹으라고 권장하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본 사실들, 즉 인간은 케톤 상태로 태어난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이 권장사항이 과연 우리 몸의 설계와 맞는 걸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불일치는 그냥 뭘 먹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수많은 현대 연구들이 과도한 탄수화물 식단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와 충돌하면서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심지어 특정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거든요. 결국 태아 시기에 대한 이 과학적 발견은요, 요즘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는지, 그리고 왜 효과를 보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생물학적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몸의 원래 설계대로 돌아가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와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